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포기한다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철수 시 현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하고 재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 뒤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달렸다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할 것이라며 협상 진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 이후 대중국 관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혀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제품 코드 407개를 추가 지정해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이 대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발효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반도체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이현아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었죠. 그런데 금요일에 경제 지표가 좀 부담 있게 나왔습니다. 물가와 소비 심리가 좀 악화가 된 모습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철강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언을 또 한 번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던 탓에 후퇴한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에 대한 합의를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날 예정인데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침을 깨우는 시간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채소값 38.9% 올랐다. 샐러드도 호화 요리라는 댓글입니다. 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모습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물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이 PPI 지표가 나왔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중에서도 채소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이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배경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PPI 수치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전달 대비 0.9%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상승했는데요.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승을 주도한 품목들인데 금융시장 호조로 인한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5% 이상 올랐고 항공유 역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기계장비 도매 가격이 3.8%나 뛰었고 신선 채소 가격은 무려 38.9% 급등하면서 식품 물가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수나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런 흐름은 단순히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관세 정책이 공급망 비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지금은 도매 단계에서 기업들이 비용을 일부 흡수하고 있지만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PPI 급등은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업들이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흡수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소비자 물가까지 좀 이어지는 것이 금요일에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비컷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까지도 아무래도 좀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을까요? 일단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지만 B컷은 아직 어렵다는 의견이 일부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내부에서도 이번 9월 금리 인하를 두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는 CNBC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내리려면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굴스비 총재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물가 둔화와 안정적인 고용을 이루는 동시에 이른바 황금 경로를 강조해온 인물인데요. 하지만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예상보다 크게 뛰면서 서비스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PPI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적어도 한 번 더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한 뒤에야 황금 경로가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장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9월 0.25% 금리 인하 확률이 99%에 육박했지만 굴스비 발언 이후 88%대로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공급망 비용을 밀어올리고 향후 CPI로 전가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 투자은행들은 올 하반기에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금리 결정이 지표에 달려 있다며 9월 인하는 유력하지만 속도와 폭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 9월에 금리 인하의 폭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지만 얼마나 내릴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FOMC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또 잭슨 미팅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줄고 월세 100만 건 돌파라는 댓글입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도 보셨다시피 요즘 주택의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월세 비중이 처음처럼 한 60%를 넘겼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늘어난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계약이 105만 6천 건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월세 계약 비중이 61.9%로 올라섰고 전세 비중은 38.1%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30%에 진입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2020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크게 뛰었고 여기에 최근 627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과 주택담보 한도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뿐 아니라 지방까지 월세 거래가 급증했고 초고가 월세 거래도 늘어나는 등 월세 시대로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국에는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으로 이미 좀 구조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향후 전망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가 수석 전문위원은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월세화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결국 내 집 마련과 월세살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박 전문위원은 젊은 세대는 급여를 월세로 감당할 수 있지만 은퇴 고령층은 훨씬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고령층 맞춤형 월세 지원 바우처 등 주거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는데 전세 사기와 가격 불안정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들이 되려 세입자를 월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서민층의 선택지를 좁히고 월세 시대를 앞당긴 결과가 됐다는 건데 또 공공임대나 주거지원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실장 불균형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6.1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졌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등 매수 심리 위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매매 시장 침체, 중장기적으로는 월세 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좀 되돌리기 힘든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의 부담을 좀 줄이고 특히나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종결, 그리고 제도권 진입, XRP 이막 개막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고 있고요. 제미니는 또 나스닥 상장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미니가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플과 직접적인 금융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런 배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제미니는 최근 SEC에 제출한 IPO 서류에서 골드만삭스, 또 시티, 모건 스탠리 등과 함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무 상황입니다. 상반기 손실액이 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확대되며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미니가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리플과의 금융 계약입니다. 제미니는 리플과의 최대 7,500만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 계약을 체결했고 필요시 1억 5천만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자금을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D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단순히 상장 자금 조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도권 IPO를 추진하는 대형 거래소가 리플의 결제 수단을 신용계약 구조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 생태계가 제도권 금융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리플에는 좀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SEC와의 소송에서 이제 종결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미니와의 신용 계약까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리플 가격과 또 위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각론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번 제미니 사례가 리플의 제도권 활용성 강화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장을 준비하는 거래소가 자금을 빌리는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거래소가 리플과 금융 계약을 맺고 그 구조 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SBI 홀딩스는 리플이 단순히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관 신뢰 회복의 결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규제 리스크 해소를 넘어서 실제 금융거래 한 축으로 리플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크립토폴리탄은 제미니가 RLUSD 계약 구조를 포함한 것은 리플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서 안정적인 교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올해 말 리플 가격이 최고 5.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3달러 초반대 수준에서 7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테더와 서클이 양강 구도였지만 리플은 규제 당국 승인과 투명한 준비금 관리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RLUSD를 앞세워 새로운 축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미니가 RLUSD를 신용공영 통화로 명시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재무정산 시스템에 본격 편입화되는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금융사와 거래소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있습니다. 네, 리플 이제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금융거래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K알루미늄에도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삼성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양식품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알미늄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관세 결정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결정은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 15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한국 기업들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알루미늄 박 제품에 대해서 26.94%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알루미늄 박은 얇게 편 알루미늄으로 포장재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매년 하는 연례 재심의 결과였고요. 원래는 더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1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매겨졌고 작년에는 67%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26.94%까지 낮아진 건데요. 겉으로 보면 관세율이 줄어든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세율이 이미 끝난 기간의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2023년과 2024년에 수출했던 제품에 대해서 수백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아무래도 기업들의 부담이 좀 크다는 것이 명확히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출 규모라든지 실적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먼저 수출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국으로 나간 알루미늄 박은 약 2만 톤, 금액으로는 1,5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26.94%의 관세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최대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액 자체도 크게 줄었는데요. 2022년에는 2억 달러가 넘었는데 2023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도 1억 4천만 달러 선에 머물렀고요. 이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롯데 알미늄은 2022년까지만 해도 1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이듬해에는 589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동일 알루미늄 역시 이익이 3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요. 업계에서는 관세가 기업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기업 실적에도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전반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업계가 내세우고 있는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탈중국 원료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지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료 쪽부터 살펴보면 롯데알미늄은 현재 중국산 원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동원시스템즈와 사마알미늄도 이미 대체 원료를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재심 때는 아예 관세이나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의존을 끊어야 미국이 우회 수출이라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은 현지 생산 측면입니다. 롯데알미늄은 롯데케미칼과 함께 3,300억 원을 들여서 미국에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양극재용 알루미늄 박을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관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 알루미늄도 충북 청주에 새 공장을 세워서 2차 전지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전반에 50% 관세를 매기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대상 품목을 400개 넘게 더 늘렸습니다. 여기에다 반도체에도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세 문제 아무래도 세금 부담을 넘어서서 글로벌적으로 좀 전략 자체를 흔드는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철강과 반도체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간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에는 내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말을 남기기까지 했는데요. 이 말 한마디 앞으로의 이 삼성의 행보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깃들게 만들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장기 출장은 어떤 의미로 좀 읽힐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해외 일정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에 출국을 해서 17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테슬라와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귀국길에는 내년 사업 준비를 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평소 말을 아끼는 성격을 감안하면 상당히 무게감 있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은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애플의 이미지 센서 수주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출장 기간 중에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는 얘기도 전해지면서 내년에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서 더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뒤에 삼성의 경영 시계가 훨씬 빨라졌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회장이 출장 뒤에 내놓았던 짧은 한마디가 그 시기 삼성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왔던 만큼 이번 자신감 있는 메시지 역시 내년 사업의 큰 그림을 이미 마련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이 한마디 내년 사업을 좀 큰 그림을 이미 마련했다라는 걸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힘을 쏟을 만한 분야가 또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요즘에는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보다 밀리고 있다라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반격 카드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입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32.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포인트 넘게 빠진 건데요. SK하이닉스가 HBM3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면서 1위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삼성도 반격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도 HBM과 차세대 DDR5 제품을 앞세워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HBM3 인증이 지연되면서 발열이나 전력 소모 같은 기술적인 난제를 겪었지만 최근에는 수율 개선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연구개발에 18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부문 수장도 교체를 하면서 조직 분위기를 새로 다잡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다시 증명해서 디램의 왕자를 되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반격은 내년 시장을 겨냥해서 이미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삼성 지금 반드시 디램의 왕자를 되찾으려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좀 파운드리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해외 일정을 통해서 또 테슬라와 애플의 CEO까지 만나고 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기대가 될까요? 네, 사실 파운드리는 한동안 삼성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네.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심지어는 분사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 규모가 23조 원에 달했고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계약이었고요. 여기에 애플까지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를 맡기게 되면서 글로벌 주요 고객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삼성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주문한 AI6 칩은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슈퍼컴퓨터에도 활용될 핵심 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칩을 적기에 또 완성도 높게 공급을 한다면 파운드리는 단순히 적자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삼성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력이 단순한 수주에 그치지 않고 기술 협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삼성과 테슬라, 애플이 모두 텍사스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반도체 밸류체인이 텍사스에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 계열사 전반으로도 협력 기회가 넓어질 수 있겠고요. 결국 파운드리의 반전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존재감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의 이번 해외 일정 단순히 이렇게 단순한 해외 일정이 아니라 좀 앞으로의 이런 방향을 좀 보여주는 자리였던 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실적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수 소비가 좀 꽁꽁 얼어붙으면서 아무래도 식품 업계 어닝 쇼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인기가 또 힘입어서 상반기 매출에는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삼양식품이 이렇게 실적을 잘 낼 수 있었던 좀 배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삼양식품이 2분기에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매출이 5,53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각각 30%, 34% 늘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20%를 넘겼습니다. 국내 식품기업 가운데 이렇게 두 자릿수 이익률을 유지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성장이 두드러졌는데요.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를 해외 매출이 차지를 했고요. 중국과 미국, 유럽 모두에서 매출이 크게 뛰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만 보면 매출이 1조 821억 원, 반기 기준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단순히 인기 상품을 넘어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역시 불닭볶음면 좀 인기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해외 성장이 두드러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삼양식품의 지역별로의 성과는 또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역별 성과를 살펴보면 이 삼양식품의 해외 전략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최대 시장인 중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현지 입맛에 맞춘 신제품을 내놓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처를 늘린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또 미국도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매출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해서 약 9,4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월마트와 코스토코뿐만 아니라 H-E-B, 샘스클럽 같은 대형 마트까지 입점처를 넓힌 게 효과를 봤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유럽입니다. 법인을 세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2분기 매출이 3,200만 유로로 직전 분기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K푸드 열풍이 이제는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삼양식품은 이미 밀양 2공장 가동으로 생산 능력을 크게 눌려둔 상태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수출 물량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발판 삼아서 지역 맞춤 전략과 현지화가 제대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삼양식품은 성과를 내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사실 다른 식품 업계들은 내수 소비가 좀 부진하면서 아무래도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이유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올해 2분기 식품업계 성적표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네. CJ제일제당과 대상, 농심, 오뚜기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줄줄이 감소를 했는데요.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 부담, 여기에 내수 소비 부진까지 겹친 게 원인이었습니다. 할인 행사 없이는 소비자 지갑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식품업계의 생존 전략은 해외 시장 공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식품 업계라도 해외 매출에 대해서 비중에 따라 지금 성적표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 부진뿐만이 아니라 원가 부담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포기한다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철수 시 현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하고 재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 뒤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달렸다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할 것이라며 협상 진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 이후 대중국 관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혀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제품 코드 407개를 추가 지정해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이 대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발효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반도체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9% 급등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근원 PPI도 0.9%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9월 빅컷 기대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25bp 인하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었는데요. 금요일에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물가뿐만이 아니라 소비 심리가 흔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4% 빠졌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또한 0.29% 빠지면서 하락폭을 면치 못했는데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달성했던 두 지수이니만큼 이제는 좀 후퇴를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좀 상승불을 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0.08% 상승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굉장히 또 주가가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상방으로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참고해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지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82%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요일장에서는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좀 빠진 모습이고요. 국제 유가도 1.8%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러한 이슈와 함께 좀 급락을 했는데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인 가운데 이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빅테크들 조금은 이 투심이 좀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도체와 철강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언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0.86%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1.5%, AMD 또한 1.9%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란티어 또한 2% 밀리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오라클만이 1.3%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AI에 대한 승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주 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좋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에서 계속해서 11%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제약사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은 이 부담스러운 지표들이 찍히면서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11%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텔부터 살펴볼까요? 네, 인텔 지난주부터 상승 랠리가 다시금 펼쳐졌죠. 아무래도 CEO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스크가 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2.9%, 3% 가까운 흐름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기의 인텔을 이제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서 인텔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지분 인수를 통해서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5거래 연속으로 랠리 이어갔습니다. 이번 지분 인수 검토는요, 단순한 기업 구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식의 산업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인텔 지분 인수 자금은 반도체법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거래 구조를 보니까 국방부가 히토류 공급 업체 MP 머티리얼즈를 투자했던 사례와 좀 유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MP 머티리얼즈 국가 챔피언 육성 모델에 따라서 민간 자본을 투자한 만큼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인텔에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인력 감축뿐만이 아니라 경영난에 좀 허덕이고 있는 인텔이었죠. 그러다 보니 리더십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에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의 국유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탄 CEO에 대해서도 지금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모습이고요. 미국 안에서 인텔에서도 미국 기술과 제조 리더십 강화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보인 만큼 지난주 랠리가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서도 인텔 같은 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3% 빠지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만 빠진 것이 아니라요. 앞서 히트맵에서도 살펴봤듯이 아무래도 반도체에 관해서 관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관세가 300%까지 부과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장비단에서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AMD도 1.9% 빠졌고요. 엔비디아 또한 1% 안팎의 이 낙폭을 그리게 된 겁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2% 내린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을 만나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가는 그 전용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주라든지 그 다음 주에 철강과 칩,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00%에서 300%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율 관세를 명확하게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시작할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일컬었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였습니다. 14% 급락을 했고요. 여기에 실적까지 좋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웃돈 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는 했지만 전망치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쟁사 또한 다들 미끄러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관세, 또 칩과 철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온 만큼 아무래도 기업들 사이에서는 부담이 더욱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들이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11% 급등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이 3대 지수에서 유일하게 상승을 해줬죠. 유나이티드 헬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버핏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버크셔에서 16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을 이제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과 데이비드 테퍼, 이 유명한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는 16억 달러 500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이제 시장이 좀 술렁였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왔고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뿐만이 아니라 헤지펀드 또한 신규 지분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년 만에 이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2% 가까운 흐름이었고요.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계속해서 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락폭을 면치 못했죠. 2025년 가이던스도 철회했기도 했고요. CEO가 돌연 사임하면서 계속해서 좀 악재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매수의 매력인지 이제 투자자들이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폭등으로 이어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더 떨어졌나라고 따져보니까요. 유나이티드 헬스의 PER 지금 12배나 떨어졌고요.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10년 평균의 PER 23배였는데요. 그 정도로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투자자에게는 좀 매력적인 저가 매력이 있다라는 점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S&P 500 섹터 안에서도 가장 부진한 성과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금요일 상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런 버핏에 대해서 투자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도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워런 버핏의 투자 판단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용 구조와 장기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에 굉장히 큰 폭의 이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의 초점이 명확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금요일에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 있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상 조금은 후퇴를 한 모습을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소식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FOMC 의사록도 나오고요. 제스노 미팅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의 폭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말 사이에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노딜로 끝났습니다.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관세 충격이 아무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P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늘었다라는 점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보니까요. 신선이라든지 건조에 대한 채소 가격이 38.9%나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품 가격도 올랐고요. 서비스 가격 또한 오르면서 2022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이니만큼 이 관세에 대한 충격이 그대로 지금 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원 PPI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근원 PPI 또한 올랐다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신선 건조 채소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고기 가격 또한 지금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봤을 때는 전반적인 물가 지표가 올랐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비 심리에 대한 지표도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위축이 됐다라는 이유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 심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위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높아진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7월에 4.5%였는데 8월에는 4.9%로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늘었다라는 점으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매 판매 또한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5% 늘어나면서 역시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점으로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은 총재에서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온한 황금 경로에 있지만 앞으로의 이 지표 지금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한 것은 관세 비용에 더해서 관세 이 비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인터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던 이 경제 지표들 하나씩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PPI 소비자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표도 늘었다. 그리고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됐고 소매 판매 또한 늘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점점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끼쳐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가 중요하겠죠.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리의 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을 만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오늘 밤 월요일에는요. 이 홈디포라는 어느 정도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반영을 해볼 수가 있는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화요일에 7월에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실제 연준에 대해서 금리 결정이 방향성이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소비자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타깃 또한 실적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S&P 관련해서 PMI 발표도 있을 예정이고 역시나 월마트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의장에 대한 연설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제 자체가 경제 전망과 프레임워크 검토입니다. 어떤 이슈들을 내놓게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휴전에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노딜로 끝난 만큼 아무래도 조금은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철수를 조건으로 해서 휴전을 하겠다, 재공격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돈바스 지역이 도네츠크와 그리고 루간스크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돈바스를 철수해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푸틴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급선회한 모습이 아무래도 투자자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즉각 휴전에 대해서 최우선의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에게 이 돈바스를 포기해라라고 약간의 선회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즉각적인 휴전을 위해서라면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는 좀 한 발 물러서야 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주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게 되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까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휴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당혹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당혹을 토로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종식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복잡하게 오히려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18일에 백악관에서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영토 문제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 미국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이 3자 회담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서 이번 주에 일정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매출은 잠시 접고 미국 HBM 집중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상반기에 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는 매출이 좀 줄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매출이 좀 늘어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중국 매출은 잠시 적고 HBM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스탠스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의 흐름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은 부진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상반기 중국 매출이 28조 7천억 원으로 작년과 대비해서는 약 11% 줄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더디고 또 현지 반도체 업체들이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면서 삼성의 수출에도 영향을 준 건데요. 그런데 시선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매출은 33조 4천억 원으로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AI 때문인데요. 이 미국 빅테크들이 AI 서버와 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삼성이 공급하는 반도체와 그리고 파운드리 매출이 동반 상승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파운드리 법인은 영업이익이 65%가량 증가했고요. 또 판매법인 매출도 28%나 늘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중국 부진은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하고 이 미국 시장에서 살펴본다면 오히려 AI 수요와 또 삼성의 실적을 탄탄히 지탱해주고 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미국에서의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AI에 대한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을 잘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HBM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와의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댓글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HBM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HBM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왔는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3파전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3 12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차세대 HBM4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내년 HBM 매출 성장률은 삼성전자의 경우 105%, 마이크론은 33%,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4%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또 점유율을 넓혀갈 것이다. 이런 시각이 유효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에 비해서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더 빠른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갈 것이다라는 증권가들의 해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또 긍정적일까요? 실적 쪽도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는 아직 업황 부담이 남아있긴 하지만 영업이익 면에서 8조 7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8조 3천억 원 정도로 작년보다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HBM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삼성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중국의 부진은 또 단기적인 변수일 뿐이고 미국에서의 AI 수요와 또 HBM 경쟁력 강화라는 이 두 가지 축이 삼성전자의 성장을 새롭게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또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증권사의 시각과 또 3, 4분기의 실적까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아무래도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하반기에 또 공급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삼성전자의 실적 다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브라질 법인 설립으로 신흥시장 공략이라는 댓글입니다. 이 댓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선업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요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깃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싱크테크에서도 협력 방안을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온 걸까요? 네, 먼저 배경부터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CSIS 보고서는 현재 미 해군 조선소의 노후화와 또 숙련 인력의 부족으로 주요 군함 건조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 조선소와의 협력이 나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조선소는 이미 미 해군 MRO 계약을 수행한 경험과 또 대규모의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측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RO 위탁은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하고 또 미국 내 건조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제 하나오션과 그리고 HD현대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미국 내 조선소 인수는 새로운 조선소를 신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사용하게 되고요.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케이스가 대표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모듈형 공동 생산은 일부 부품을 한국에서 제작해서 미국으로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동화와 고도화된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건조 속도를 높이고요. 또 현지 인력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MRO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선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미 무역의 핵심 축이라고 불리는 하나오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또 작용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한국의 이런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MRO와 또 모듈형 생산 등으로 미국과 협력해서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장기적인 면으로 살펴봐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경험을 쌓아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또 글로벌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다중 거점 확보 그리고 첨단 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언급해주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지난해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와 또 글로벌 해양 전문가 영입 등으로 이미 미국 내 기반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한미 조선 협력은 실적 확대와 기술력 강화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이런 3중 효과를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살펴보시면 의회와 노동계 반발, 그리고 군사 기술 이전 제한 등 다양한 제약 요인을 언급을 했지만요. 이 동맹국 조선 역량 활용을 통해서 또 단기 전력 보강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주안점에 두고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새롭게 강조를 또 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 안에는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뿐만이 아니라 전문가 영입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댓글에서도 살펴봤듯이 인도와 브라질에 대해서 해외 설계, 이 해외 법인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이렇게 인도와 브라질에 각각 해외 법인을 세우니만큼 네. 그 안쪽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 법인의 경우에는 해양시설과 구조물, 또 장비와 시스템 설계부터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또 해상 풍력 발전이나 해양 도시 건설 등 여러 분야로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법인 쪽으로는 이 여러 시장을 중심으로 수주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사업 다변화와 또 입지 확대를 현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렇게 두 가지의 법인 설립은 신흥 해양 시장에 대한 진출, 또 기술력 강화,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장기적인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오션의 전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선업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브라질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흥시장에 위해서 지금 진출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방향, 기술력 중심과 사용자 기반 중심이라는 댓글입니다. 사실 두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는 요즘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기업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두 기업은 AI 전략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네이버의 경우에는 검색 분야에서 현재 국내 1위를 이렇게 차지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 통합 검색 개편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 AI 브리핑 이 적용의 범위를 통합 검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또 요약하고요. 관련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조금 더 진화했다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쇼핑, 로컬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탭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단순 검색을 넘어 심층적인 정보 제공과 또 맞춤형 추천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네이버는 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AI 에이전트를 구축해서 AI 시대에도 필수적으로 좀 이런 서비스를 자리 잡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이 정예팀에 선정이 되는 등 현재로서는 기술력도 검증이 됐고 또 경량 멀티모달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시드 3B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른 속도로 또 다운로드된 점을 보면 AI 경쟁력 자체도 상당하다라는 먼저 네이버의 강점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 AI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비교를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이버부터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이버가 통합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어떤 접근법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을까요? 카카오는 일종의 관계를 조금 더 초점에 두는 분위기로 현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카톡이라는 압도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과 기업 간 이 B2C AI 서비스를 빠르게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9월부터는 카톡 UI를 개편하면서 이 친구 탭을 피드형으로 고도화하고 또 세 번째 탭에는 숏폼과 또 비디오 콘텐츠 AI를 결합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추천과 생성 기능이 점진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또 사용자의 참여와 또 체류 시간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카카오는 이 오픈 AI와 공동 개발 중인 AI 서비스를 곧 공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자체 AI 추론 모델 개발에도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카카오는 플랫폼 기반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AI 경험을 제공하고요. 또 국내 B2C AI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증권가 분석까지 함께 살펴보면요. 네. 최근 주가는 사실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긴 했지만 네이버의 경우에는 14일 기준으로 소폭 하락, 또 증권가의 목표가는 31만 8천 원으로 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체크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자체 LLM을 기반으로 이 다양한 서비스와 통합을 하면서 AI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최근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승해 나갔고 또 목표가는 현재 7만 8천 원대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효율화와 그리고 신규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결합이 되면서 단기 모멘텀이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강하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안에서도 AI 전략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의 AI 전략을,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의 B2C AI 전략을 또 접근을 방법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증권가에서도 이 두 기업 모두 긍정적인 모멘텀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ESS 반전을 노린다라는 K배터리 3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와 두산, CS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천, NCC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어서 중국 배터리 공세까지 겹쳤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인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 가동률은 40에서 50%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 상반기 가동률은 51.3%입니다. 불과 2년 전에는 74% 수준이었는데 20%포인트 넘게 떨어진 거고요. SK온은 2023년에 97%로 정점을 찍었는데 지난해 53%, 올해는 52%로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삼성 SDI도 소형 배터리 기준으로 지난해 76%에서 올해는 44%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공장의 절반 가까이가 놀고 있는 셈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기차 캐즘입니다.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소 때문에 구매를 미루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도 발주량을 줄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산 저가 배터리, 특히나 LFP 배터리가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NCM 배터리를 주력으로 해왔던 이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뿐만이 아니라 중국산 저가 배터리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공세에 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손익 상황은 또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적 부진도 뚜렷한 모습입니다. 삼성 SDI부터 살펴보면요. 네. 먼저 2분기에만 영업 손실이 3,97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석 달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소형 전지뿐만 아니라 주력인 중대형 전지에서도 수익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해외 공장 인력 감축까지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요.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에는 2,993억 원의 적자를 냈고 2분기에는 664억 원으로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습니다. 큰 불은 껐지만 체질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ESS 덕분에 실적을 방어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수요가 크게 늘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전기차 의존도가 큰 삼성 SDI와 SK온은 적자에 빠져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더 넓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나마 방어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이 좀 더 강한 삼성 SDI와 SK온 같은 경우에는 적자야 계속해서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배터리 3사 어떤 돌파구를 또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ESS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먼저 ESS부터 살펴보시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ESS 수요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에 미국 공장에서 ESS 생산을 시작했고요. 삼성 SDI는 오는 10월부터 현지 양산에 들어갑니다. SK온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 ESS가 사실상 숨통 역할을 해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기술 혁신입니다. SK온은 모듈 단계를 없애고 셀을 바로 조립하는 셀투팩 기술 전담팀을 꾸렸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극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건식 공정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 파일럿 라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쯤에는 양산하겠다는 목표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당장에는 ESS로 수익성을 지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체나 건식 공정 같은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전략입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SS 확대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에 앞서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경쟁력을 앞세우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바로 CES죠. 내년에 이 CES에서는 LG 디스플레이와 두산이 이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는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다시 참여하게 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또 불확실한 공급망 때문에 다시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CES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계열사인 LG전자를 통해서 기술을 알릴 수 있었는데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TV나 IT 기기에도 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제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부품 가격을 깎으려 들 거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패널이 바로 타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ES 현장에 직접 나가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주요 고객사 CEO들을 만나고 투명 OLED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차세대 기술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다져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두산도 같은 이유로 복귀를 택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로봇 상용화 흐름과 또 커지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동 로봇 신제품은 물론이고요.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SMR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결국에 이번 복귀는 단순히 전시회 참가가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와 직접 맞붙으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회 참여라는 것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좀 선보이게 될지부터 엿봐볼까요? 네, 이번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로봇과 에너지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투명 OLED를 내놓는데요. 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그러니까 차량 내부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이 시대에 맞춘 신형 디스플레이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차량의 두뇌 같은 핵심 부품이 될 수 있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이 큽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원전을 동시에 밀고 나옵니다. 협동 로봇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을 공개하고요. 또 SMR 기술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SMR은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입니다. 두산은 이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도 이번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이나 도심 항공 같은 이동 중심의 기술을 보여왔다면 이번에는 로봇이 중심입니다. 이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앞세워서 제조 현장은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파고드는 로봇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도 처음으로 CES에 단독 부스를 꾸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CES 2026에 내놓게 될 이런 기술들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투명 OLED를 내놓을 예정이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원전을 동시에 밀고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어떤 뜻일까요? 네, HD현대는 내년 CES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대신 마스가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해군 보급선 정비와 유지 보수 계약을 따냈습니다. CES 같은 민간 IT 전시회보다는 조선과 방산 분야의 현지 사업을 키우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이번 CES 복귀 러시가 의미가 분명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관세 장벽,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뚫겠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CES 2026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기술 외교전 무대가 될 전망이고요. 단순한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 산업을 주도권을 놓고서 벌이는 치열한 전략 싸움이 될 예정입니다. 네, CS 2026 아무래도 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다양한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이 OLED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어떠한 기술들이 나올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이야기입니다. DL그룹과 한화가 공동 대주주인 여천 NCC가 지금 자금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인데요. 특히 DL그룹은 처음에는 지원을 거부하다가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면서 태도를 결국엔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여천 NCC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천 NCC는 국내 에틸렌 생산 3위의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달에만 원료 대금, 임금, 회사채 상환 등으로 2천억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손에 쥔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두 대주주가 대응 방향에서 크게 갈렸다는 겁니다. DL은 채권단에 맡기자, 즉 워크아웃을 주장했고요. 반대로 한화는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부도가 나더라도 신뢰가 없는 회사에는 돈을 넣을 수 없다라는 강경 발언까지 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통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기업의 책임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DL이 방향을 틀어서 1,500억 원을 긴급 대여하기로 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은 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정부까지 나선 걸 보면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화학 업계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심각한 상황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은 꽤 심각합니다. 벌써 이 업계가 3, 4년째 정도 불황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은 넘치고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에틸렌 생산 능력을 3배나 늘렸습니다. 값싼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국내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린 거고요. 또 글로벌 컨설팅사 BCG는 지금처럼 간다면 3년 뒤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 절반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LG와 롯데, 한화, DL처럼 대기업들이 모두 석유화학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그룹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꽤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년 뒤면은 이 절반이 버티기 어렵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내놓고 있을까요? 네, 일단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합병 같은 결단을 내렸을 때 정부가 금융이나 세제, 규제 완화를 묶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작법인 설립이나 인수 합병을 할 때 공정위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전 절차도 줄여줍니다. 또 지원책도 다양한데요. 3조 원이 넘는 정책 금융 지원과 또 원료 무관세 연장,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같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겠죠.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천 NCC 사태, 지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인 사례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하반기에는 새롭게 다시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사회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